어느 겨울밤의 고소,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었다. TK그룹의 대저택 안은 바깥의 혹한이 무색할 만큼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기로 가득했다. 이서한은 부드러운 스웨터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아랫배를 쓰다듬었다. 5개월째에 접어든. 그녀와 남편 한지욱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허브차를 준비하며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던 자신이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남자의 아내가 되고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꿈만 같았다. 1년 전 우연히 참석한 미술관 자선 행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이끌려 사랑에 빠졌다. 모두가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에게 그는 회장님이 아닌 그저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 지욱 씨일 뿐이었다. 우리 아기. 아빠 기다리나? 그녀가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며 웃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지욱이 들어왔다. 그는 일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하를 보자마자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세어하야. 아직 안 자고 있었어. 그는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배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혀 배에 귀를 가져다 댔다. 아가야, 아빠 왔다. 오늘 하루도 엄마 힘들게 하지는 않았고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행복의 그림 위로 곧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예정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온 손님은 지욱의 오랜 소꿉친구이자 서에게는 늘 어려운 존재인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TK그룹 법무팀의 팀장이었고 지욱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다. 지우가 미안 급한 결제 서류가 있어서 수지는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서하가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아, 서하 씨도 있었네. 몸은 좀 어때 임신하면 힘들다던데. 집안일은 그냥 아랫사람들 시키지? 뭘 직접 하고 그래. 그녀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은근히 서하를 외부인 취급하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지욱은 두 여자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오랜 친구의 방문을 반길 뿐이었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약점. 오수진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였다. 세 사람은 잠시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지욱의 어머니 윤 회장의 이야기로 흘러갔다. 윤 회장은 평범한 집안 출신의 서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다. 어머님께서 서하 씨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아무래도 노산이시니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수지는 교묘하게 윤 회장과 서하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말을 던졌다. 잠깐 어머님께 인사만 드리고 갈게.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저택의 별채에 머물고 있는 윤 회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떠나자 거실에 따뜻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서하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고요한 저택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뒤이어 쿵 하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욱과 서하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사람은
소리가 난 중앙 홀에 거대한 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지옥 같은 광경을 마주했다. 계단 아래 지욱의 어머니 윤 회장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박살이 난 휠체어가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계단 위에는 오수진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어머니, 지욱이 절규하며 쓰러진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서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모두가 경황이 없는 그 순간 수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하를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한 비명이었다. 세요하 씨, 어떻게 어머님을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수진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방금까지 남편이랑 같이 서하는 경악하며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수진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외쳤다. 제가 봤어요. 두 분이 말다툼하는 걸 제가 봤다고요. 서하 씨가 휠체어를 밀었어요. 집안의 고용인들이 뛰쳐나왔다. 순식간에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욱은 쓰러진 어머니와 오열하는 수진, 그리고 새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는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지독한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아내의 모습은 더 이상 그가 사랑했던 천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려 한 낯선 악마처럼 보였다. 완벽했던 동화는 그날 밤 산산조각이 났다. 눈 내리는 겨울밤은 그렇게 길고 긴 지옥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거짓 증거와 부서진 심장, 저택의 비극적인 밤이 지나고 세상은 차가운 법의 잣대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경찰은 저택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유일한 목격자인 오수진의 증언에 따라 이서하는 존속 폭행 혐의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서하는 차가운 조사실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남편 한지욱이 그가 곧 나타나 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풀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으니까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오수진이라는 악마가 쳐놓은 정교한 거미줄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릴 운명이었다. 다음 날 경찰서의 변호사 접견실, 수진은 지욱과 그의 변호사들 앞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꺼내놓았다. 첫 번째는 음성 파일이었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며칠 전 서하와 윤 회장이 다투는 소리를 우연히 녹음했다고 말했다. 파일이 재생되자 교묘하게 편집된 대화가 흘러나왔다. 윤 회장의 재산 문제에 대한 잔소리와 그에 대한 서하의 날카로운 대꾸, 그리고 그 끝에는 차라리 사라져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서하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것은 과거 서하가 드라마를 보며 무심코 내뱉었던 대사를 윤 회장과의 다툼 뒤에 붙여놓은 완벽하게 조작된 파일이었다. 두 번째는 산부인과 진단서였다. 수지는 자신이 임신 초기 상태였으며 서하가 윤 회장을 밀치는 것을 막으려다 함께 계단에서 굴러 그 충격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내민 진단서에는 그녀의 오랜 지인이었던 부패한 의사의 서명과 함께
급성 외상으로 인한 계류 유산이라는 진단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결정타는 병실에 있는 윤 회장의 증언이었다. 머리를 다쳐 기억이 오락가락한다던 윤 회장은 밤새도록 자신의 곁을 지키며 서하가 범인이 아닐 리 없다고 눈물로 호소한 수진의 말에 완전히 세뇌된 상태였다. 그녀는 아들 지욱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서하 그 아이와 말다툼을 했던 것 같구나.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나를 강하게 밀었어. 지욱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쪽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뱃속에 자신의 아이를 품은 아내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와 어머니를 지키려다 자신의 아이까지 잃었다는 평생의 친구가 명백한 증거와 함께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과거. 지욱이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큰 위기를 겪었던 트라우마. 지우가 그때도 너는 어머님 말씀을 믿지 않았지.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 조작된 녹취 파일. 가짜 유산 진단서. 그리고 세뇌된 어머니의 증언. 3단 콤보 앞에서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는 결국 1년 남짓 함께한 아내 대신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과 친구,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믿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서하가 있는 조사실로 향했다. 차가운 쇠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다. 서하는 자신을 구해줄 구원자를 만난 듯 희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욱 씨 오셨군요. 어서. 우리가 함께 있었다고 말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사랑했던 남자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사랑도, 신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증거는 명백해. 이서하. 그는 그녀의 성을 붙여 부르며 완벽한 단절을 선언했다. 수진이는 당신 때문에 아이를 잃었어.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병상에 누워 계시고,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아기는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애원했다. 내 뱃속에. 당신 아이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그의 입에서. 그녀의 영혼을 죽이는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 아이를 핑계로 삼지 마.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여자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지도 확신할 수 없으니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사랑과 신뢰에 대한 완벽한 사형 선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소. 당신을 위한 내 마지막 배려지. 하지만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우리는 끝났으니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가버렸다. 쾅! 육중한 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세상도 심장도 함께 닫혀버렸다. 차가운 조사실.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남편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텅 빈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내렸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사랑이 그녀를 파멸시키는 가장 잔인한 칼날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선고, 그리고 작별. 마침내 마지막 재판의 날이 밝았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와 인정사정 없는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괴물 같은 여자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서한은 이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생기를 잃어 창백하고 야위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기묘할 정도로 텅 비어 고요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다. 한지욱이 고용한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는 유능했지만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의뢰인으로만 대할 뿐 그 이상의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방청석에는 오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비극의 여주인공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며느리를 향한 차가운 경멸을 숨기지 않는 윤 회장의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그곳에 한지욱은 없었다. 그의 부재는 그 어떤 유죄의 선고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그녀를 향한 유죄 판결이었다. 검사의 마지막 논고는 잔인했다. 그는 서하를 질투와 탐욕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해치려 한 폐륜적인 악녀로 몰아세웠다. 조작된 증거들은 반박할 수 없는 진실처럼 법정 안을 울렸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서하, 존속 폭행 상해 혐의로 징역 5년에 처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울리는 순간 서하는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한때 사랑했던 남자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자신의 아랫배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았다. 그 어떤 절규보다도 그녀의 침묵은 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차가운 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다. 화려했던 SJ그룹의 안주인 이서하는 이제 죄수번호 222R16번이 되었다. 디자이너가 만든 옷은 거친 수인복으로 그녀의 이름은 숫자로 대체되었다. 그녀의 이전 삶은 그렇게 완벽하게 죽었다. 교도소의 현실은 지옥이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 다른 수감자들의 저기에 찬 눈빛, 그리고 숨막히는 단조로움의 연속, 특히 재벌가의 며느리였다는 그녀의 과거는 질투와 괴롭힘에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아니, 단 하나. 그녀가 지켜야 할 마지막 존재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 아이는 그녀가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밤마다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 자신의 배에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조금만 버텨줘.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녀는 아이를 위해 억지로 밥을 삼켰고 꾸준히 운동을 했다. 그리고 매일 밤 교도소의 작은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을 읽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신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그 작은 희망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극심한 스트레스, 부족한 영양,
그리고 차가운 감방에 비인간적인 환경. 그녀의 몸은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아랫배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다리 사이로 뜨겁고 붉은 것이 흘러내리는 끔찍한 감각. And wait, and wait.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했다. 도와달라고. 제발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무심한 교도관들은 늑장을 부렸고 그녀가 의무실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의사는 어떤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유산을 통보했다. 그 순간 이서하의 영혼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남편의 사랑, 자신의 이름, 자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이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세상에 존재했던 마지막 빛 한 줄기가 그렇게 꺼져버렸다. 유산 후 그녀는 며칠간 말도 식사도 거부한 채 살아있는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대신 그녀 안에 무언가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던 슬픔은 더 이상 눈물로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서 차갑고 단단하며 다이아몬드처럼 날카로운 어떤 것으로 응축되었다. 다정하고 사랑 많았던 이서하는 아이와 함께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죽었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희망이나 사랑이 아닌 오직 차갑고 이성적인 정의를 갈망하는 새로운 여자가 태어났다. 불꽃 같은 복수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심판을 위한 그녀의 눈동자에서 사랑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깊고 차가운 겨울 바다만이 남았다. 그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운동을 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규칙을 따랐다. 그녀는 준비하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기다리기 위해. 얼마 후 교도관이 그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전 남편 한지욱이 보낸 마지막 정산 서류였다. 봉투 안에는 완벽하게 법적 절차가 끝난 이혼 서류와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곳에는 앞으로의 삶을 응원한다는 지독하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문장 몇 개만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종이가루가 될 때까지 그것들을 잘게 찢어버렸다. 차가운 감방의 작은 쇠창살 너머로 잿빛 하늘이 보였다.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삭였다. 아가야, 이제 엄마는 너를 위해서만 살게. 그녀의 개인적인 여정은 끝났다. 이제 심판을 위한 여정이 시작될 참이었다. 잊혀진 진실. 5년 후 교도소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이서하는 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5년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앳되고 사랑스러웠던 얼굴에는 감정 없는 무표정이, 따뜻했던 눈동자는 차가운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했던 여자, 행복했던 아내, 그리고 엄마가 될 사람이었던 이서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죄수번호 2416번의 과거를 가진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 사람들의 소음, 현란한 색채,
잿빛의 고요한 세상에 갇혀 있던 그녀에게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유령이었다. 한편 같은 시간 한지욱은 그의 제국의 정점에 서 있었다. TK그룹은 그의 냉혹한 리더십 아래 지난 5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공식적인 약혼녀가 된 오수진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세상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의 삶은 화려하게 치장된 텅 빈 감옥이었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고 밤이 되면 독한 술로 자신을 마비시켰다. 수진에게는 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온기 없는 예의만을 갖출 뿐이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이유 모를 죄책감과 공허함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저택에는 5년 전 그들이 아기를 위해 꾸몄던 방이 먼지 쌓인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방을 참아 치우지 못했다. 그곳은 그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기리는 비극의 기념비였다. 그리고 그 저택에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이 살고 있었다. 서하가 애지중지 키웠던 사모예드. 뭉치. 서하가 떠난 후 밝고 장난기 많았던 뭉치는 웃음을 잃었다. 녀석은 잘 먹지도 뛰어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서하의 물건들이 보관된 창고 방문 앞에 엎드려 돌아오지 않을 주인을 기다렸다. 수지는 뭉치의 환심을 사려 애썼지만 뭉치는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며 저기를 드러냈다. 개의 순수한 본능은 그녀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뭉치의 변치 않는 충성심은 지욱에게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조용한 고발과도 같았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하가 출소한 바로 그날이었다. 지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뭉치는 알았다. 5년간 무기력하게 엎드려만 있던 녀석이 갑자기 미친 듯이 불안해하며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서하의 물건들이 보관된 굳게 닫힌 창고 문을 앞발로 긁어대며 필사적으로 울부짖었다. 뭉치야. 왜 그래? 수지는 짜증을 내며 녀석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뭉치의 행동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 기이한 행동은 마침내 지욱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알 수 없는 예감에 이끌려 그는 창고 열쇠를 찾아 굳게 닫혔던 문을 열었다. 먼지 쌓인 창고 안. 그곳에는 그녀의 시간이 멈춰 있었다. 뭉치는 망설임 없이 구석에 놓이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코로 상자를 킁킁거리며 애절한 눈빛으로 지욱을 돌아보았다. 지욱은 홀린 듯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소박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낡은 책 몇 권, 앞화,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그 아래 가죽 표지로 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다. 그는 표지에 적힌 익숙한 그녀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그는 망설였다. 이것을 여는 것은 그녀의 영혼을 침범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뭉치의 간절한 눈빛과 지난 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의 정체를 알고 싶은 갈망이 그의 손을 움직이게 했다. 그는 다이어리를 들고 자신의 어두운 서재로 향했다. 깊은 밤, 독한 위스키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는 마침내
다이어리의 첫 장을 펼쳤다. 첫 장의 날짜는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이었다. 그 안에는 순수하고 꾸밈없는 기쁨과 남편과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지욱 씨와 우리의 작은 천사에게 그렇게 시작하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지욱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다이어리 속에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의 모습은 수진이 그려냈고 자신이 믿어버렸던 그 괴물의 이미지와 폭력적으로 충돌했다. 지난 5년간 그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거짓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오싹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다이어리 속에 담긴 진실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일기장과 후회의 눈물, 밤은 깊었고 서재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위스키 잔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발치에 엎드린 뭉치의 희미한 낑낑거림만이 존재했다. 한지욱은 5년 전 아내가 남기고 간 시간 속을 위태롭게 여행하고 있었다. 다이어리는 그녀의 영혼을 담은 찬기였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가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초반의 기록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행복했다. 오늘은 우리 아기가 처음으로 발로 찼다. 뱃속에서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같은 느낌. 이 기쁨을 어서 지욱 씨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그는 분명 아이보다 더 기뻐하며 방방 뛸 텐데 지욱 씨가 아기 침대를 조립했다. 서툰 솜씨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다. 그녀의 글자 하나하나에는 남편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벅찬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지욱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를 그는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다이어리의 분위기는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언제나 오수진의 이름과 함께 나타났다. 수진 씨가 집에 다녀갔다. 그녀는 어머님께서 내가 너무 유난을 떨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고 걱정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요즘 들어. 늘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오늘 수진 씨가 뜨거운 차를 내 쪽으로 쏟을 뻔했다. 다행히 피했지만 순간 그녀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지욱 씨에게 말할 수는 없다. 오랜 친구를 질투하는 속 좁은 아내로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의 기록 속에는 수진이 교묘하게 심어놓은 불안과 자기 검열,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립감이 가득했다. 지욱은 자신의 기억과 그녀의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 불일치는 너무나도 끔찍했다. 그가 기억하는 서하가 시어머니와 크게 다퉜던 날, 수진이 건네준 녹취 파일 속에서 그녀는 악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날, 서하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님과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대화하니 마음을 열어주셨다. 내 손을 꼭 잡고 그저 걱정이 되어서 그러셨다며 미안해 하셨다. 정말 다행이다. 수진이 유산했다고 주장했던 그 비극적인 사건. 일주일 전의 일기. 수진 씨 안색이 좋지 않다. 어디 아픈 걸까? 임신 초기라던데. 잘 먹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그토록 세심하고 다정한 서하였다.
만약 수진이 정말 임신을 했었다면 그녀가 그 징후를 놓쳤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 사건이 일어나던 바로 그날 아침에 쓰인 기록이었다. 어젯밤, 우리 아기가 처음으로 태동을 했다 세상에. 이 경이로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어서 퇴근할 지욱 씨에게 이 기쁨을 알려줘야지.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괴물이 될 준비를 하던 여자의 기록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순수한 행복의 절정. 지욱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진실은 이제 의심이 아닌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잔인한 확신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바보였다. 조종당한, 눈먼, 오만한 바보. 그는 아내를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파멸시키는데 기꺼이 동참했던 공범이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뱃속에 자신의 아이를 품었던 무고한 여자를 그는 직접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녀가 아이를 잃은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의 진짜 괴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마침내 그의 단단했던 통제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처럼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었다. 그것은 조용한 눈물이 아니었다. 온몸이 뒤틀리고 영혼이 부서져 내리는 한 남자의 처절한 통곡이었다. 5년의 세월, 그리고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억눌려 왔던 모든 후회가 검은 피처럼 터져 나왔다. 발치에 엎드려 있던 뭉치가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함께 구슬프게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그의 슬픔은 차갑고 무서운 결의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서하를 향한 사랑은 이제 수진을 향한 살이와 자기 자신을 향한 지독한 증오와 뒤엉켜 괴물 같은 형태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가장 충직한 비서실장이자 해결사였다. 눈물로 잠긴 그의 목소리는 그러나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를 냈다. 비밀리에 우선 5년 전 한솔 여성병원의 김아무개 의사부터 시작해 오수진의 유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우리 회사 음성 분석팀을 소집해. 내가 파일을 하나 보낼 테니 조작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는 전화를 끊고 먼지 쌓인 아기방의 창가에 섰다. 다이어리를 쥔 그의 손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기나긴 속죄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텅 빈 아기 침대를 보며 자신이 배신했던 아내와 잃어버린 아이에게 맹세했다. 세요하야, 아가야, 내가 다 바로잡을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의 정의를 되찾아줄게. 그리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네 용서를 받아낼 거야. 다이어리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이제 진실과 구원을 향한 필사적인 추격전에 서막을 열고 있었다. 거짓말쟁이의 흔적, 한지욱은 변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배하던 유능한 군주에서 오직 하나의 진실만을 추격하는 냉혹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세상과 오수진 앞에서 완벽한 가면을 썼다.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를 주재했지만 그의 눈은 늘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수진은 그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그가 서하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어리석게 착각했다. 그녀는 헌신적인 약혼녀를 연기하며 그의 곁을 맴돌았지만 그는 능숙하게 그녀의 모든 접근을 차단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이중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5년 전 가짜 진단서를 발급했던 김 원장이었다. 지욱의 해결사가 직접 나섰다. 그것은 폭력적인 신문이 아니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해결사는 김 원장의 앞에 그의 모든 비리가 담긴 서류 파일을 펼쳐 놓았다. 탈세, 의료 소송, 그리고 뒷돈 거래 내역까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원장님, 이 모든 죄를 안고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5년 전 오수진 씨의 유산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조용히 사라질 기회를 잡으시거나. 공포에 질린 김 원장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오수진은 임신한 적도 없었으며 그녀 집안의 협박 때문에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그의 모든 자백은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첫 번째, 단단한 증거였다. 두 번째 전선은 음성 파일이었다. 지욱은 파일을 TK그룹의 R&D 부서 내에 있는 국내 최고의 음성 분석 비밀팀에게 넘겼다. 최첨단 장비들이 돌아가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결과는 명확했다. 완벽한 조작입니다. 회장님, 팀장은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파일은 정교하게 조작된 합성물이었다. 그들은 원본이 되었을 음성 조각들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 서하와 윤 회장의 평범한 대화, 서하가 TV 드라마를 보며 소리치는 부분, 그리고 별개의 몸싸움 소리. 그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악의적인 이야기로 꿰맞춰졌는지 팀장은 시각 자료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 두 번째,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지욱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는지 이해해야만 했다. 그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윤 회장은 5년의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날 밤의 충격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지욱은 다짜고짜 증거를 들이대는 대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서해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뭉치를 데리고 갔다. 뭉치는 윤 회장의 곁에서는 슬픈 표정으로 엎드려 있다가도 서하라는 이름이 나오자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치는 신기한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 그날 넘어지시기 전에 정말로 서하와 심하게 다투셨어요. 그는 분석팀이 복원해낸 조작되지 않은 원본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다. 평범하고 심지어는 다정하기까지 한 며느리와의 대화를 듣는 순간 윤 회장의 혼란스러웠던 기억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억해냈다. 그날의 다툼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말다툼 끝에 오히려 서하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까지 했다. 문제는 그 후에 나타난 수진이었다. 수진이 건네준 차를 마신 후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리고 밀지 않았어. 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서하는 날 밀지 않았어. 그냥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면서 의자가 그 순간 지욱의 머릿속에 마지막 가장 끔찍한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서하가 민 것이 아니라면 만약 오수진이 직접 민 것도 아니라면 만약 오수진이 어머니에게 약을 탄 것이라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을 그래서 스스로 휠체어에서 떨어지게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완벽한 범죄였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악마의 계획.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은 오수진이라는 여자를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닌 계산적이고 무자비한 괴물로 격상시켰다. 5년 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가 연출한 한 편의 잔혹극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의사의 자백, 조작된 음성 파일의 증거,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 그는 오수진을 파멸시킬 모든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날 밤, 지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에 떠 있는 오수진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없었다. 오직 차갑고 절대적인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찾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냥감의 목을 물어뜯기 직전에 굶주린 맹수였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오수진 씨와 저녁 약속을 잡게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장 은밀한 방으로 그리고 전하게 축하할 일이 있다고. 거짓말쟁이의 흔적은 마침내 진실의 종착점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완벽한 연극의 막이 내리다.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장 은밀한 VIP 룸, 아름다운 꽃과 촛불로 장식된 로맨틱한 공간은 곧 펼쳐질 추악한 진실의 무대가 될 운명이었다. 오수진은 승리자의 미소와 함께 도착했다. 그녀는 이 저녁 식사가 마침내 한지욱이 자신과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승리의 여신처럼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한지욱은 이미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불안할 정도로 침착했고 그 얼굴은 속내를 전혀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그는 완벽한 호스트를 연기하며 그녀를 위해 와인을 따라주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이 방의 모든 벽에는 그의 팀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거미줄처럼 숨어 있었다. 지욱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교활한 사냥꾼처럼 천천히 먹잇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군. 수진 당신은? 어릴 때부터 지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지. 그는 과거의 사소한 기억들을 꺼내 놓으며 그녀의 경쟁심과 무자비한 본성에 대해 은근히 꼬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서하의 이름을 꺼냈다. 요즘 들어 이서하 씨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 그가 와인잔을 돌리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상하지. 난 그녀가 누군가에게 언성을 높이는 걸 단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당신은 있나? 그의 질문은 그녀의 완벽했던 거짓말의 세계에 던져진 첫 번째 돌멩이였다. 수지는 노련한 거짓말쟁이답게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욱은 그녀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고 차례차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소. 한솔 여성병원의 김 원장에게서 5년 전 자신이 발급했던 거짓 진단서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하고 싶다는 내용이더군. 그의 말에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A. 그리고 우리 회사 R&D 타임서. 흥미로운 음성 복원 기술을 개발했소. 테스트용으로. 5년 전에 낡은 녹취 파일을 한번 돌려봤는데 결과가 아주 흥미롭더군.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 숨겨진 스피커를 통해 조작되기 전에 원본 음성 파일들이 흘러나왔다. 서하와 윤 회장의 다정한 대화. 서하가 드라마를 보며 소리치는 목소리. 그녀의 정교했던 거짓의 성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소. 당신이 건넨 차를 마신 후 머리가 어지러웠던 기억. 누군가 민 것이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기억해내셨지. 마침내 수지는 코너에 몰렸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평생을 억눌러온 지독한 증오가 담긴 괴물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소름 끼치도록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푸하하 그래. 맞아. 다 내가 했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승리자의 독백을 쏟아냈다. 이 멍청한 놈, 내가 널 정말 사랑이라도 한 줄 알았어. 난 너를, 네 아버지를, 네 빌어먹을 가족 전부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증오했어.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욱의 아버지에게 배신당하고 파산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길고 긴 복수극이었던 것이다. 니온 정말 다루기 쉬웠어. 어머니에 대한 내 죄책감, 누군가를 믿고 싶어하는 내 필사적인 외로움. 나는 그저 네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현을 당겨주었을 뿐이야.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임신을 위장한 것, 윤 회장에게 약을 먹인 것, 그리고 서해에게 누명을 씌운 것까지. 그리고 가장 완벽했던 건 뭔지 알아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네가 사랑했던 그 여자를 파멸시켰다는 거야. 네 손으로. 네 아이를 벤 아내를 감옥에 쳐넣었다고 내가 죽일 필요도 없었어. 네가 대신해 줬으니까. 그녀의 증오의 찬 고백은 마지막 결정타가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욱은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 그녀의 말들이 자신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는 단순히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파괴의 과정에 기꺼이 동참한 무기였다. 그가 파괴했던 천사와 그가 믿었던 악마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수진이 여전히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때 레스토랑 룸의 문이 열렸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오수진 씨, 살인미수 및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녀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끌려 나가면서까지 지욱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방 안에는 지욱 혼자 남겨졌다. 아름답고 고요한 공간,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내를 감옥으로 보낸 서류에 직접 서명했던 바로 그 손, 큉, 그의 입에서 마침내 부서진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그릇된 증오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후회가 담긴 한 남자의 첫 번째 통곡이었다. 완벽한 연극에 막은 내렸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개인적인 지옥에 그리고 길고 고통스러운 속죄의 여정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속죄의 길. 오수진의 체포 이후 세상은 TK그룹의 추악한 진실로 들끓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아내, 악마 같은 친구, 그리고 그들에게 노란한 어리석은 남편. 사람들은 가해자를 비난했고 피해자를 동정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의 중심에 있는 한지욱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의 지옥 속에 갇혔다. 그는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밤낮으로 술을 마셨고 5년 전 아내의 재판 기록과 그녀의 다이어리를 악몽처럼 되풀이해서 읽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린 후였다. 그의 눈에는 법정에서 홀로 서 있던 서하의 창백한 얼굴과 차가운 감방 안에서 아이를 잃고 절망했을 그녀의 모습이 저주처럼 새겨져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윤 회장 역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들을 찾아왔지만 그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얼마간의 자기 파괴적인 시간이 흐른 후 그의 잿더미가 된 마음속에서 단 하나의 목표가 피어올랐다. 그녀를 찾아야만 한다. 그녀를 만나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어야만 한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여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회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한 사람, 이서하를 찾는 데에만 쏟아부었다.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의 팀은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이름도 바꾸고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운 채 바닷가의 외딴 소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지욱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가 찾아낸 그녀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소박한 집이었다. 마당에는 그녀가 가꾸는 듯한 작은 텃밭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도예의 공방의 보조로 일하며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흙을 만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가 알던 따뜻함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평온했던 얼굴 위로 두꺼운 얼음의 벽이 순식간에 세워졌다. 5년 만의 재회였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만 가지의 사죄와 후회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갈라진 단 한마디였다. 서하야. 그녀의 대답은 지독하게 차가웠다. 이서하 씨는 5년 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몸을 돌려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의 첫 번째 접근은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속죄를 시도했다. 돈과 권력으로. 그는 변호사를 통해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자료를 제안했다. 백지수표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그리고 TK그룹의 주식까지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제안을 전해 들은 서한은 말없이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경악하는 변호사의 눈앞에서 서류들을 모조리 갈기갈기 찢어 차가운 아궁이 속에 던져버렸다. 한지욱 회장에게 전하세요. 돈으로는 죽은 생명을 살 수 없다고. 그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고백하고 그녀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켰다. 그리고 TK그룹의 회장직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세상은 이제 그를 비극적인 로맨스의 주인공이라며 동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그런 행동은 서에게는 더 큰 역겨움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마침내 절망 속에서 다시 그녀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이름 없는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에는 그녀가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 만든 작은 돌무덤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서하야, 제발.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말해줘. 뭐든지 할게. 내 목숨이라도. 원한다면. 그의 절규에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바닥을 알 수 없는 깊고 공허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메마른 속삭임이었다. 내 아기를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되돌려줄 수 있나요? 당신이 파괴하기 전에 나를 되돌려줄 수 있냐고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그녀는 거대한 바다를 배경으로 홀로 언덕을 내려갔다. 지욱은 차가운 흙바닥 위에 무릎 꿇은 채 그녀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돈과 권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속죄의 길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기어서 얻어내야만 했다. 마음속의 폭풍 후 한지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TK그룹의 경영권을 신뢰하는 전문 경영인에게 잠정적으로 위임했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삶. 그의 제국 전체를 뒤로 한 채 이서하가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그는 근사한 별장을 구하지 않았다. 대신 언덕 위에 있는 그녀의 집이 멀리서나마 보이는 허름한 어부의 오두막을 샀다. 그것은 자기 학대에 가까운 행위였다. 그녀가 겪었을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그녀의 원치 않는 그림자가 되었다. 더 이상 직접적으로 다가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멀리서 그녀를 위한
속죄의 행동들을 시작했다. 비가 오는 밤이면 그는 몰래 그녀의 낡은 집 지붕에 올라가 새는 곳을 서툴게 수리했다. 새벽녘에는 그녀의 집 문 앞에 방금 해온 장작더미를 조용히 쌓아두고 사라졌다. 그녀가 자원봉사를 하는 동네의 작은 보건소에는 그의 익명의 기부로 최신 의료 장비들이 들어왔다. 서한은 이 모든 것이 그의 소행임을 알았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다. 제발 그만두라고. 당신의 이런 동정은 필요 없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속죄를 이어갈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한 도예가와 그녀의 주위를 맴도는 서울에서 온 저 잘생긴 미치광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서한은 그의 오두막으로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때 완벽했던 남자는 먼지 쌓인 초라한 오두막 안에서 야윈 채의 헬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후회로 퀭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따져 물었다. 이런 가련한 쇼. 이런다고 제가 당신을 용서할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은 어떤 자기 연민도 없는 담담한 것이었다.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오. 난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서 하는 거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신의 부서진 현재라도 조금이나마 메워주고 싶어서 그의 진심 어린 부서진 목소리는 그녀를 할 말 없게 만들었다. 그를 증오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오두막을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태풍이 작은 바닷가 마을을 덮쳤다. 미친 듯이 비가 쏟아졌고 집을 삼킬 듯한 바람이 몰아쳤다.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 경보가 울렸다. 주민들은 모두 마을 회관으로 긴급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필이면 서하의 집은 산비탈의 가장 취약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 역시 대피하려 했지만 5년 만에 그녀의 곁으로 돌아온 뭉치가 공포에 질려 가구 밑에 숨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마 녀석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 대피 명령을 들은 지욱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안전한 오두막에서 뛰쳐나와 대피하는 마을 사람들의 행렬을 거슬러 그녀의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거긴 위험해요. 어서 피해요. 마을 사람들이 외쳤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집에 도착한 순간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산사태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부서질 듯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다. 겁에 질린 개와 씨름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혜운 씨, 그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괴력을 발휘해 그녀와 뭉치가 있는 곳으로 밀었다. 그리고 집의 벽이 토세에 휩쓸려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그녀와 개를 테이블 밑으로 밀어넣고 자신의 온몸으로 그 위를 덮쳤다. 쿠르르릉 무너져 내리는 지붕과 쏟아져 들어오는 토사의 모든 충격을 그의 등이 고스란히 받아냈다. 얼마 후 지옥 같던 시간이 지나갔다. 흙먼지 속에서 서하가 테이블 밑에서 기어 나왔다. 다행히 그녀와 뭉치는 다친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잔해 더미에 반쯤 파묻힌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지욱을 발견했다. 그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어깨는 기이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녀를 구한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지난 5년간 그녀의 심장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얼음의 벽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차가웠던 여자는 사라지고 상처 입은 남자를 향해 달려가는 한때 그를 사랑했던 여자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로운 공포,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욱 씨, 한지욱 씨, 정신 좀 차려봐요, 제발. 곧이어 구조대원들이 도착했고 그는 잔해 속에서 구출되었다. 구급차 안. 서하는 피투성이가 된 그의 손을 잡고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밖의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그를 지우려 했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자기 희생적인 행동으로 그녀의 삶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왔다. 용서는 여전히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증오는 폭풍우에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의 거부할 수 없는 연결고리라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만이 남아 있었다. 길끝의 희망, 작은 바닷가 마을의 지방병원. 한지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산사태로 인한 부상은 심각했고 그는 큰 수술을 받은 후 사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서하는 그의 침대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잠도 식사도 잊은 채 그의 창백한 얼굴만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한때 그들을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수군거렸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지극한 간호와 그의 희생적인 행동에 감동하여 조용히 그녀를 위한 음식과 격려를 가져다 주었다. 서하의 내면은 그녀 자신과의 전쟁터였다. 그녀의 심장을 감싸고 있던 얼음의 벽은 분명히 깨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지난 10년간의 고통과 배신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증오한다고 믿었던 남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를 이번에는 영원히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견딜 수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마침내 그가 눈을 떴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초췌해진 그녀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들의 재회는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저. 아프고 서툴렀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했다. 자신 때문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녀는 차마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저와 뭉치를 구해줘서.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이었다. 그녀가 그의 행동을,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헌신적으로 그를 돌보았다. 연인으로서가 아닌 생명의 빚을 갚는 사람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역할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그의 간병인이자 보호자가 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가 퇴원하던 날 그의 오두막은 폭풍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의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갈 곳을 잃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그의 비서는 그를 최고급 호텔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폐허가 된 그녀의 집터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다시 짓는 겁시다. 그것은 단순히 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무너진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마을의 작은 집을 빌려 함께 머물렀다.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치유의 과정은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언덕 위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함께 지어 올리는 고된 육체 노동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 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불쑥불쑥 그들을 덮쳤다. TV 뉴스에서 그의 가족 소식이 나올 때면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굳혔다. 영화 속 교도소 장면이라도 나올 때면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을 몰아쉬었다. 지욱은 그런 그녀의 상처를 보며 더 이상 섣부른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다시 평온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소박한 기쁨들을 발견해 나갔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해변을 따라 뭉치와 함께 산책하고 말없이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들, 그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그들의 새로운 관계를 쌓아 올리는 단단한 벽돌이 되어주었다. 몇 달 후, 가을이 찾아왔다. 언덕 위의 집은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튼튼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새로 지은 집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고요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뭉치는 그들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완벽한 평온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상처의 흔적은 여전히 그들의 삶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치유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지욱은 거창한 사랑 고백이나 아내로서 돌아와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겸허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저지른 죄를 평생에 걸쳐 다 갚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 남은 평생을 당신을 위해 노력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겠소. 그녀는 간단히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으니까 대신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작고 진심 어린 희망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따뜻한 찻잔 2개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그의 손에 건네주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는 모습으로. 이것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용하고 현실적이며 희망에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의 마음속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그 고요해진 대지 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날 기회가 생겼다.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더 이상 불가능하지는 않았다.